네,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실제적으로 메타버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사용해 볼 수 있는지 그 사례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 그게 줌이든 혹은 게더타운 같은 서비스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실제로 대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과 비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뭔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비대면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하던 식으로 비대면에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활동을 그대로 비대면으로 옮기지 말고 비대면 상황의 소위 말하는 문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비대면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왜 어려운지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발신자 중심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굳이 꼭 유튜브, 게더타운 이런 거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단톡방에 불려가기도 하고요. 나는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수많은 메시지가 막 쏟아져서 알림창에 70개씩, 80개씩 메시지가 쌓이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발신자 중심의 사고를 하기 되게 수월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발생만 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소통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지치거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오프라인과 똑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일단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온라인은 늘 대체제, 이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즉 뭐냐 하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야. 이 구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모형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비대면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일까에 대한 모델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비대면 그러면 일단 겁부터 내시는 분들도 많죠. 이거 나 잘 모르는데, 나 스마트폰 잘 못하는데,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막연히 그냥 비대면 상황보다는 가능하면 내가 경험했던 대면 상황, 이런 것들로 그냥 끌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변화관리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끝나면 과거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비슷합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부족이죠. 사실 이 디지털 기기를 잘 못 다루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환경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시도된 이후에 교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어려움들, 또 교사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힘듦,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는 보통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많이 요구했던 게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한 경험으로서 아이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서 접근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것으로서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육이나 어떤 목회가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안 되네? 아이들과 이렇게 했으면 원래는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네?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걸 써야 되나? 근데 나 이거 새로운 거 못 쓰는데? 이제 이런 그 총체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 있는 지원 인력이 부족했어요. 사실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효과적인 예배나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전문 인력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그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관심이 부족했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성가대 이런 데에는 이 성가대가 좀 더 풍성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큰 교회들이 아닌 다음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말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것, 제가 6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수평적 관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그 수직적 관계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흔한 예로 이런 예를 들어요.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트위터를 하려면 트위터 계정은 한 개입니다. 나머지 바이든이라고 하는 수많은 트위터 계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가짜죠. 진짜는 하나입니다. 내가 트위터를 한다 그래도, 내가 페이스북을 한다 그래도 나도 하나입니다. 자, 이런 그 수평적 관계, 그리고 대등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신자 중심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발신을 막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발신하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수신자가 차단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를 아무리 보내도 수신자가 반응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더 수신자에 대한 고려를 하면서 메시지를 발생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차적 소통이죠. 비대면 상황에서는 한 번에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하는 것 외에도 그 사람의 느낌, 눈을 마주치는 아이 컨택, 뭐 보여지는 제스처라든지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주로 이게 제일 크니까 그것만 생각하지만 말을 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비대면은 그런 게 다 불가능해요. 사실상 말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구현했느냐, 이제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동시에 많은 걸 전달할 수도 없어요.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말이 물린다 그러죠. 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막 얘기하고 같이 뭔가 어떤 느낌을 딱 받아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사실은 비대면에서는 불가능해요. 순차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텍스트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상이 무제한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단톡방도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들이 있죠. 막 그런 데서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하면 막 전화기가 난리 나잖아요. 이런 대규모의 인원들도 사실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라는 것 이해하셔야 되고, 상시적 접속 상태. 밤에 내가 자고 있다고 해서 카톡이 안 오는 게 아니죠. 밤에 자고 있다고 해서 유튜브가 업로드가 안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알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에도 항상 메시지들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중심입니다. 사실 비대면 상황은 말보다는 글로 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근데 다만 글이 글 쓰듯이 글 쓰는 게 아니라 말하듯이 글 쓰는 것, 이런 형태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사실 이거에 대치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보면 수평적 관계의 대치는 유계적 관계, 수신자 중심이 아니라 발신자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밑에 보이는 파란색 박스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비대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간색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비대면 커뮤니케이션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도와 노력들, 그 다음에 툴들이 등장했습니다. 보통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형태로 플랫폼들이 개발되어 왔는데요. 지금 교회 교육에서 가장 강력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특히 메타버스 관점에서의 플랫폼은 사실 이제 게더타운이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게더타운은 교회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학교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게더타운이 갖고 있는 특징들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게더타운은 사실 원래 시작은 재택근무용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재택에서 근무를 할 때 효과적으로 재택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툴이에요. 즉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 하면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 다른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막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다 누굴 만났어. 근데 그 만난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게더타운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게더타운은 나만 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접속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만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켜서 실제 얼굴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일종의 줌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타버스, 제페토 같은 데에 교회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게더타운으로 만들고 게더타운 안에서 움직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특징들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게더타운에 대한 소개를 좀 하기 전에 게더타운 그 사이트를 잠깐 보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얘들은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게더타운 사이트인데요. 한번 같이 좀 살펴보시죠. 오른쪽에 동영상들이 쭉 들어가 있으면서 본인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 게더타운 안에서도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채팅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줌처럼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하거나 화면을 이렇게 좀 보면 줌처럼 얼굴이 좀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더타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줌은 줌의 호스트, 그러니까 즉 줌을 만든 그 관리자 계정이 사실 다른 참가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막강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그 메시지 전달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사실 줌이 훨씬 더 바람직한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게더타운은 사용자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줌에서는 누가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이크를 켜고 있는 순간 그 사람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걸 내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줌에서 나가지 않는 한, 혹은 뭐 소리를 줄이지 않는 한. 하지만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이크를 내가 끌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있고 접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긴 하지만 나만 그 사람 말을 의도적으로 그 사람 마이크를 내가 꺼서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일반 사용자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평적 접근성이 더 높은 거예요. 줌은 사실 약간 위계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게더타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게더타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여기서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비스들을 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화이트보드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화이트보드라든지 혹은 뭐 패들렛 같은 그 외부 사이트들도 이 안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툴들도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게더타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임의로 나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만들려면 고생을 좀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랑 똑같은 게더타운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자기들의 장점은 이런 것이었어요. 고립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서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접속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더 재밌는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이벤트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능할 것이다. 자기들 사이트에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메타버스 게더타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주요한 방법들만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우선 접속 방법입니다. 게더타운은 모바일과 데스크탑 이 두 가지 환경 모두 다 지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바일 쪽이 좀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즉 데스크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모바일에서 다 구현하기가 어렵고 사용 방법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으로 접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이 안 되진 않지만 권하지 않아요. 인터넷이 안정적인 환경이라면 물론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가능하면 구글 크롬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같은 그 브라우저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은 어떻게 하냐? 보통 그 게더타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은 대표 사이트고요. 게더타운으로 누가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공간의 URL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받아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 그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하게 되는 것은 나의 아바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아바타는 굉장히 심플해요. 다양한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머리, 헤어스타일, 피부톤, 그다음에 옷 어떤 거 입을 것인지 간단하게 정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 이름 뭐라고 할 건지 한글로도 이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내가 지금 사용하게 될 마이크나 스피커 이런 것들은, 카메라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어보게 돼요. 보통 노트북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일반적인 세팅이 그냥 등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혹시 특별한 카메라를 쓴다든지 그러면 그 카메라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카메라로 비춰주는 것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게더타운에 입장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게더타운에 처음 입장하시게 되면 튜토리얼이라는 것을 하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스킵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움직여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참, 게더타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게더타운이 아직 그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모든 메뉴는 대부분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이런 영어로서의 구성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익숙한 방법으로 뭔가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잽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잽은 게더타운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한글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무료로 서비스이니까 혹시 요거 사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 보시고 게더타운 말고 다른 거 해볼까? 라고 하면 잽도 고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동은 방향키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로도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외부의 서비스를 실행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외부의 서비스를 실행시킬 때는 맵을 만들 때 외부 서비스를 넣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에다가 자, 이거는 외부 어떤 서비스를 가져오는 거야 라고 성격을 부여하면 되는데, 사용자는 거기 들어갔을 때 정의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바로 앞에서 X키를 누르면 심어져 있던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제 메타버스가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바타들이 막 움직이는데 통로 같은 데서 서로 아바타가 이렇게 부딪히면 서로 못 지나갑니다. 근데 뭐 한두 명, 두세 명 이거는 뭐 피해간다 이러지만 막 큰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딪히게 되면 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쪽을 꼭 가야 돼. 자, 그랬을 때에는 G키를 누르면 얘가 투명인간이 됩니다. 아바타가 투명인간이 되고서 사람들의 무리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명 고스트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G키를 잘 이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좌측 하단 혹은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채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채팅을 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채팅할 건지, 게더타운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니어바이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만 채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채팅 기능들을 통해서 모두에게 대화를 할 건지, 모두에게 텍스트를 보낼 건지, 아니면 정해진 사람한테만 보낼 건지,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만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아바타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이 아바타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이 아바타와 대화를 한다 그러면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붙은 사람의 카메라 모습이 활성화됩니다. 그때부터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멀어지면 위에 카메라가 사라지면서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아까 니어바이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혹은 이 안에 그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 공간에 있는 전체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스포트라이트 포인트를 만들어 두면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내용이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친구가 지금 접속해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메뉴에서 그 친구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팔로우 혹은 따라가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알아서 내 친구가 있는 곳까지 아바타가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누군가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딘지 알고 싶으면 하단에 미니맵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 맵을 활성화시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위치로 돌아가거나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G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막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처음에 게더타운에 아이들을 처음 초대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것저것 알려주면 애들은 되게 잘 알잖아요. 일단 춤부터 추는 애들도 쉽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한 기능적 소개를 드렸고요. 실제로 교회에서 이러한 게더타운을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한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게더타운으로 이제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처음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시작을 했다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더타운인데 유튜브에서 줌으로 넘어왔다가 줌에서 게더타운으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상당히 빠른 시점에 게더타운으로 넘어왔어요. 게더타운이 한국에 막 소개되기 시작한 시점에 빠르게 게더타운으로 전환을 해서 이 공간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기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련회라든지 이런 온라인 활동도 이 게더타운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뷰파인더라는 이름으로 제가 서 있는데요. 이렇게 방향키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가능합니다. 지금 떨어진 곳은 사람들이 처음에 접속하게 되면 어디에 착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착륙 지점인데요. 여기가 교회의 로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는 소파들도 이렇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죠. 재밌는 건 사실 게더타운은 공간을 만드는데 뭐 돈이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게더타운은 유료 서비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접속자 25명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25명이 넘어가면 한 명당 과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금 체계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가격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줌보다는 훨씬 고가입니다. 왜냐하면 줌은 그냥 내가 그 유료 계정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따라서 그 유료 계정에 대한 요금만 지출하면 되지만 게더타운은 접속자 기반이기 때문에 25명 미만이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거기서 한 명씩 늘어난다. 예를 들면 26명, 30명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그 숫자만큼 추가로 과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은 다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비용적인 부분을 부담된다 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잽 같은 서비스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게더타운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회의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교사회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깥에 의자들이 좀 있고요. 그 안에 까만색 양탄자 같은 것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안에 딱 들어가면 여기 밑에 프라이빗한 스페이스로 들어왔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뭐냐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나오면 저 안에서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고 나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2명씩 앉는 테이블들이잖아요. 딱 여기 들어오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가능해요. 여기도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 저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즉 서로 가까이 가야지만 대화가 가능한데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랬을 때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확성기 모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확성기 모양이 이 스포트라이트인데 이 스포트라이트에 올라가면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잘 활용해야지만 효과적으로 어떤 예배나 혹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공간들을 만들고 예배당 가기 전에 자, 여기는 기도실을 만들어 두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게더타운이 좋은 건 사실 이 교회는 중고등부를 위한 기도실이 따로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기도실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기도실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기도실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보시면 이 안에 프레스 X라고 눌러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잠깐 아까 떴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 카메라 이 화면이 노란색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데 와가지고 X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오브젝트들, 어떤 기능들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공간은 기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실 하면 뭐가 필요하죠? 보통 찬양을 뭐 틀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 X 버튼을 누르면 이 밑에 보이는 찬양 유튜브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의 자료들을 땡겨 쓸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X를 누르면 이제 찬양이 유튜브가 실행되면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라 뭐 이제 이런 느낌의 공간을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공간을 하나 보시면, 자, 여기는 게임방입니다. 게임방. 학생들이 뭔가 다양한 게임들을 할 수 있도록 게임 공간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주문, 예를 들면 주인장이 관리자가 공간을 예를 들면 오늘 12시에 만들겠습니다 하고 12시에 만들면 12시부터 회의를 하는 동안 뭐 2-3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기간 동안만 임시로 생성되는 공간이지만 이 게더타운은 한번 만들어 두면 24시간 언제든지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학생들도 평소에 교회에 주중에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찾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평일날 왔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심심해. 친구들이랑 뭐 할 거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런 게임 공간도 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브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그래서 공지사항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지금 밑에 뭔가 지금 떠 있잖아요. 이게 지금 X 버튼을 누르면 이런 내용이 뜨게 될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제가 X를 눌렀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잠깐 보이죠. 수련회의 결단 내용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이 공간의 초월은 이런 발상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교회는 참고로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와서 좀 걸었더니 바다가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바다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소리가 이제 좀 들리죠. 이런 식으로 소리 효과음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바닷가 갔다 와봐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당은 크게 두 종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오른쪽이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여기가 우리가 익숙한 예배당이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은 실제 교회의 사진, 실제 이 교회 중고등부 예배당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공간은 분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공간별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들이 이런 다른 방이나 혹은 이런 일반 공용 공간에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뭘 하고 있는지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 반에서만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게 이제 화이트보드라는 건데, 이 화이트보드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뭔가를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텍스트를 쓸 수 있는, 마치 칠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밑에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뭐냐면 사실 이 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이런 모니터링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5, 6이라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이 분반 공부 반들의 넘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제일 첫 번째 이게 1반이고요. 요게 2반인데 이 밑에 가가지고 자, 2에 서게 되면 2반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링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공간을 구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대상으로 얘기할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스포트라이트 포인트도 만들어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돌아다니는 걸 통제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처음에 오면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안내자를 세워서 어디로 이동하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 게더타운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소 어색하거나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적응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메타버스 게더타운 안에서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 공간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같이 메타버스에 대해 생각할 때 같이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바람직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교육, 목회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게더타운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안에서의 소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쩔 수 없어서 시작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교육과 목회 현장이 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하고 입체적인 교류와 소통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